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제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40대 여성이에요. 솔직히 사연 채널을 즐겨 들으면서도 항상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얼마 전 친한 지인이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권했을 때도 웃어 넘겼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요. 아직도 저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려고 했고 참을 만큼 참았고 어느 순간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몸에 밴 습관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했는데 워낙 묵묵하게 사는 분들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속에 있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스타일이요. 그러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중소무역회사에 경리로 취직했는데 숫자 다루는 일이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작은 오차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직장에서도 꽤 인정받았죠.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혼자 밥 먹고 월급 관리하면서 소박하지만 제 삶을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30 중반이 넘어가면서 달라졌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은 괜찮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불 켜진 방을 보면 이상하게 허전했거든요.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가 연결해줬는데 건자재 유통업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자기 사업 이야기를 꽤 자신감 있게 풀어놨어요. 업계 흐름이 어떻다,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격리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숫자가 있는 이야기에 귀가 열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막힘없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보다 무뚝뚝한 성격이 걸리긴 했어요. 다정한 말이나 표현을 잘 못하는 타입이었고 연애 내내 분위기 잡을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게 나름 듬직함이라고 해석했어요. 말보다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보다는 이런 사람이 믿음직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하나씩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소한 결정도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끔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 그게 빈번했어요. 주말에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 먼저 하는 게 어머니한테 전화였고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엄마가 먹으면 좋다는 걸 먹는 식이었죠.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당신 밥도 골라줘?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것저것 상식을 진짜 많이 알거든. 난 그냥 따르는 게 편해.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넘겼어요. 효자라고. 단순히 어머니를 잘 챙기는 아들이라고요. 연애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진지한 분위기가 흐른 날이었는데 남편이 조용히 이 말을 꺼냈어요. 나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사업도 다 엄마 돈으로 시작했고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흘러왔어. 근데
이제부터는 내 가정 꾸려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진짜 나를 찾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남자는 흔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다가 처음으로 그걸 스스로 안 거잖아요. 그게 저는 용기 있다고 느꼈어요.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달라질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결혼을 결심하게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말은 변화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마다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엄마 그림자를 벗어나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러고 돌아서면 또 어머니 전화를 받는 사람.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결혼식을 준비하며 처음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넓은 거실,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절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따뜻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어요. 딱 하나를 재고 있는 눈빛, 저를 어느 자리에 놓을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눈이요. 첫 인사를 드리면서 제 직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회사 격리로 일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는 좀 알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칭찬인지 아닌지도 모를 한마디를 들으며 전 그냥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신혼 초부터 느낀 건 이 집안에서 모든 결정의 중심은 시어머니라는 거였어요. 그걸 맨 처음 느낀 건 신혼집을 꾸밀 때였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생각해둔 게 있었어요. 오래 살 집이니까 제 취향도 좀 담고 싶었고 남편이랑 같이 고르는 그 과정이 설레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살림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커튼은 이미 사오셨고 색도 소재도 저한테 물어본 적 없는 거였어요. 싱크대 앞에 까는 매트도 욕실 수납장도 시어머니가 다 고른 거였어요. 제가 뭔가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써봐서 안다. 이게 제일 좋아. 때도 안 타고. 저는 그냥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집은 시어머니가 꾸린 거였어요. 장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장도 다 봤어요. 제가 채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들릴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직접 사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장을 제가 봐도 시어머니가 또 사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냉장고가 시어머니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고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 간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먹는 것 하나까지 직접 챙겼어요. 당신이 골라온 과자며 견과류, 남편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라면을 끓였더니 남편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더니 그 뒤로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인스턴트는 먹지 말라고 따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때부터 라면을 숨겨서 먹기 시작했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만 끓여 먹고 흔적을 없앴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지금도 실소가 나오지만 내 집에서 내가 라면 하나 먹는 걸 숨겨야 하는 상황이 참... 사업은 더 했어요. 남편이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꼭 미리 연락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한다, 어떤 말은 하면 안 된다,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돌려라. 현관 앞에서 나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엄마가 눈치 주면 넌 그 말만 해. 알았지? 이 눈치를 준다는 게 시어머니가 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얘기였어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는 어머니가 항상 따라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먼저 분위기를 잡고 눈짓하면 남편이 받아서 말하는 구조였어요. 남편은 그걸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게 든든하다는 표정이었죠. 한 번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과 셋이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눈짓을 하면 남편이 곧바로 말을 받았어요. 타이밍도 내용도 다 맞춰진 것처럼요. 마치 오래 맞춰온 호흡처럼요. 그게 얼마나 묘한 장면이었는지 집에 와서도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짜놓은 판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는 거에 가까웠죠. 꼭두각시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그때 처음 제대로 실감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제부턴 우리 방식대로 살아보자. 당신도 어머니한테서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그 몇 년만 더 따르다가 그 엄마 나이도 있는데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뭐.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어머니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정은 우리가 좀 하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이내 시선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분위기도 좀 좋아야 그런 말도 꺼내보지. 좀 더 지켜보자. 분위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어이없어서 잠깐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는데 무슨 분위기가 필요한 건지. 그 분위기라는 게 언제 좋아지는 건지 전 그게 너무 묻고 싶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나고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 번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당신 이러면 평생 독립 못해. 어머니가 놔줄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선을 그어야 바뀌지. 남편은 그 말에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잠깐 기대를 했어요. 통했나? 하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몇 년만 더. 조금 있으면 알아서 된다니까. 엄마 나이도 있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몇 년만 더. 그 말을 순진하게도 믿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지금은 과도기인 거겠지. 근데 그 몇 년은 결혼 생활 내내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인간 입에서는 여전히 몇 년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대화를 시작하는 자체가 지쳐버렸어요. 돌아오는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불편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결정해주는 환경에서 자랐으니 부딪히고 해결하는 경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저는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살아야 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이 집안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면서요. 기다림의 무게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를 불렀어요. 남편은 군말 없이 따랐어요. 제가 한 번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혼자 다녀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당신 왜 안 오냐고 하던데 전 그 말에 아무 의미도 안 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프다는 아내보다 어머니가 먼저였단 거잖아요.
솔직히 시댁 가는 게 편한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이건 이렇게 해라, 또 저건 저렇게 해야지 지시를 이랬다 저랬다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도 완벽하게는 못 해내는 구조였죠. 그러다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요즘 며느리들은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명절은 특히 더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전 부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혼자 4시간째 일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너 그동안 엄마 말 들어서 뭐 안 됐던 거 있어? 너 그렇게 만든 게 나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국자를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어요. 뒤에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방향을 잡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 부분은 저희 둘이 먼저 이야기하고 결정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말을 꺼내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니까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참 보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 말 듣고 잘만 사는 애한테 괜히 뭘 들쑤셔? 목소린 낮았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어? 지금까지 뭐 문제였던 적 있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너도 내가 허락했으니까 이 집에 들어온 거지. 내 허락 없었으면 뭐 가능한 줄 알아? 그 말이 가슴에 정확히 박혔어요. 전 이 집안에 허락받고 들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들어온 사람. 그게 이분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식을 바꿔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고 남편이 분명 시어머니 편에 서면 결국 저 혼자 더 구석으로 밀리는 거라는 걸 그날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단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가만히 있거나 화제를 그냥 돌렸어요. 한 번은 제가 집에 와서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냥 넘어가.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성격인 거 알면서.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 남자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결혼 초에는 무역회사에 계속 다닐까 고민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눈치를 줬냐 하면 남편 사업 서류가 좀 복잡해졌을 때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일도 아는 사람이 봐야지. 밖에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대놓고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그땐 그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업주부가 된 뒤로 자연스럽게 남편 사업 일을 돕게 됐어요. 세금 계산서 정리, 납품 내역 확인, 거래처 연락처 관리 같은 거예요. 남편이 부탁한 것도 있었고 제가 그냥 보다가 답답해서 손댄 것도 있었어요. 격리 일을 했던 사람이라 보면 금방 보였거든요.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근데 이상한 건 제가 그 일을 해줘도 그게 당연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남편은 거래처에 갈 때마다 회사가 요새 일이 많다고 이러고 오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한다는 말만 달고 사셨죠. 아이 문제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니기도 했고 방법을 써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애가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허전하지.
그냥 대화 중에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칼처럼 박혔어요. 남편은 그 말에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결혼을 지키려고 정말 많은 것을 참았어요. 내가 틀린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이 저를 더 오래 거기 붙잡아뒀던 거예요. 참는 게 지혜라고, 버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한테 수없이 최면을 걸면서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 1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요. 그리고 이상한 조짐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남편 핸드폰을 잠깐 옮겨 놓으려다가 뒤집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의식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죠. 전화를 받을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그냥 받더니 어느 순간부턴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목소리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야근이랑 출장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이상했던 건 얼굴은 가벼워 보였다는 거예요. 절대 피곤한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들뜬 사람 얼굴이었죠. 저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에이,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차에 뭘 두고 내렸다고 해서 제가 주차장에 가서 꺼내오려고 했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손을 뻗다가 좌석 아래쪽 수납 공간에 쇼핑백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무심코 열어보니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열었더니 반지와 목걸이 세트였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반듯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때가 제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설마 나한테 주려는 건가? 하고 아주 잠깐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기대가 스르르 무너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사줬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기념일도 그냥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꽃 한 송이 사온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샀다고?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상자를 다시 넣고 차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좀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에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연락처를 옮겨줬던 적이 있어서 그때 번호를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평생 그 번호를 안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화면이 열렸어요. 문자를 보기 전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훑었어요. 익숙한 것들 사이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숙박 예약 앱이었어요. 저는 그걸 설치해 준 적도 없었어요. 남편이 깐 거였죠. 그 앱을 열어보니 최근 이용 내역이 주르륵 나왔어요. 날짜를 보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난 석 달, 거의 매주였어요. 위치도 제각각이었고요. 가깝기도 하고 시내 쪽이기도 하고 날짜를 세어보니 대부분 목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업체 미팅이 있다고 거래처랑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던 목요일.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밥 안 먹었어? 이따 먹으려고. 그 대화가 전부였어요. 전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얼마 뒤 남편이 잠든 뒤에 가계부를 꺼냈어요. 서랍에 쌓아둔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내서 2달치를 나란히 펼쳤어요. 찾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숙박시설, 카페, 식당 3가지가 거의 같은 날에 묶여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명세서를 접어 가계부 뒤쪽에 끼워 넣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요, 이 막연한 느낌보다 눈에 보이는 기록을 믿거든요.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됐어요. 전 바로 남편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당장 앞에 들이밀고 다 캐물어 보고 싶었죠. 근데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남편은 발뺌하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저만 괜히 감정 폭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먼저 확인부터 하기로 했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번호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장된 이름이 황 부장이었는데 그 번호로 알림이 뜰 때마다 남편이 몸을 돌렸거든요. 거래처 직원한테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경찰 쪽에 있는 분이에요. 저도 이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런 걸 부탁해도 되는 건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좀 망설여졌거든요. 말을 돌리고 돌려서 겨우 부탁을 했어요. 그분도 한참 망설였어요. 쉽지 않다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무리라면 괜찮다고도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딱 한 번이라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였어요. 전 이른 오전부터 그곳으로 갔어요. 뭘 어떻게 할 생각이나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여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1시간쯤 기다렸을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남편 회사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시댁 근처에서 스친 적이 있나?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냥 흔히 있는 착각이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그러다 마침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참 못 만났는데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자 싶었어요. 연락했더니 마침 집에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까 찍어뒀던 사진을 열면서 친구한테 내밀었어요. 야, 혹시 이 사람 알아?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아서. 친구가 사진을 보더니 거의 바로 반응이 왔어요. 어? 이거 박지현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지현? 우리 고등학교 동창. 근데 걔 남편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그래서 보험금을 꽤 받았다고 하더라. 근데 갑자기 왜? 친구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감았어요. 그러다 생각난 게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동창 모임에 남편과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지연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남편이 그때부터 모임 인맥을 조금씩 알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사업차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친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소문이는 그 돈으로 또 딴 남자하고 사업 준비한다는 말이 돌더라.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 말을 곱씹다 보니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마다 반복된 숙박시설 내역,
차 안에 있던 반지와 목걸이 세트, 거래처 황부장이라고 저장된 번호,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사는 여자, 손에 쥔 많은 돈. 그때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가 보였어요. 그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혼자 된 여자에게 접근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투자를 끌어내서 사업을 키우려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을 껐어요. 눈물도 배신감도 분노도 전부 서랍 속에 집어넣었어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할 때 몸에 밴 손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저는 고민했어요. 이걸 남편한테 먼저 들이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까? 그러다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이 집안에서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진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남편 사업도, 남편 생활도, 남편 행동도 결국 시어머니가 중심이니까요. 아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을 먼저 움직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그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흰 봉투를 하나 준비했어요. 카드 명세서 사본, 숙박시설 이용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그리고 그쪽 여자 주변 정보를 간단히 정리한 자료들을 안에 넣었어요. 딱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댁에 가는 날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떨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잘 참고 있던 숨을 이제 내쉬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거실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차를 내오는 어머니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혹시 같이 화를 내주실까? 아들을 혼낼까? 그래도 자식인데 그냥 두시진 않으시겠지 하고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보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숨을 죽이고 봤어요. 그걸 다 보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놓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보시다시피 그 사람 바람피고 있어요. 이건 짐작이 아니라 몇 달치 기록이에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용하던 얼굴에 뭔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분노라기보다는 불쾌함이었어요. 자기 앞에 이런 걸 들고 온 며느리가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그대로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 찢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굳어버렸어요. 몇 달 동안 애쓰고 모은 자료였는데 그게 시어머니 손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제 얼굴까지 날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그대로 제 쪽으로 던진 거예요. 조각들이 제 무릎 위에 발 앞에 흩어졌어요. 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들고 와서 내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네 남편 능력이 좋으면 좋아해야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증거야?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봤어요. 몇 달이었어요. 몇 달 동안 밤마다 혼자 정리하고 날짜 맞춰가며 모아둔 것들이었는데 어머니 그래도 이건...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 뺨을 가로질렀어요. 탁 하는 소리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감각이 왔어요. 얼얼하면서도 멍한, 뜨겁고도 차가운 느낌. 저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채로 잠깐 그냥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내 아들 잡으려고 어디 이런 걸 들고 와?
말 잘 듣고 살면 될 것을 왜 괜히 긁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더 높이셨어요. 조금의 미안함도 조금의 당황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어요. 뺨을 때린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뺨이 아직 얼얼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소란스러운 바깥과 달리 속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해지는 느낌. 발 앞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봤어요. 몸을 숙여 그것들을 하나씩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알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볼 건 다 봤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아무리 사실을 들고 와도 결국 이 앞에서는 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현관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을 나왔더니 바람이 뺨에 닿았어요. 아직도 얼얼한 그 자리예요. 저는 걸으면서 그 감각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히 기억했어요. 이 느낌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냥 덮고 싶을 때 이 뺨의 감각을 떠올리자고요. 됐다. 이제부턴 내 방식대로 한다.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걷던 길인데 그날은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뺨도 아직 얼얼했고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어요. 걸으면서 그걸 가방 안에 넣었어요. 찢어진 채로라도 기록은 기록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10년을 살아온 집인데 그날따라 여기가 내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거실 소파도 식탁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도 다 그대로인데 저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친 몸을 끌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잠깐 섰어요. 뺨이 아직 붉어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10년을 살아온 집에서 난 그냥 허락받아 들어온 사람이었던 거구나.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옷장문을 열어 맨 윗칸에 올려뒀던 캐리어를 내렸어요. 크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치 짐이 들어가는 크기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했어요. 뭘 챙겨야 하지?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그리고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결혼한 뒤로 격리 본능이 살아있어서 중요하다 싶은 서류는 따로 빼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세금 계산서 사본, 가계부, 카드 명세서 원본, 남편 사업 관련 자료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습관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이날을 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봉투들을 캐리어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 위에 옷을 덮었어요. 지퍼를 닫는데 찍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작은 소리인데도 집안이 조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 귀가 예민해져서 그랬는진 몰라요. 어쨌든 그 소리와 함께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친정 가 있을게.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갔을 테고 남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10년이었어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전부 치고 서류 정리하고 혼자 숨어서 라면 끓여 먹고 제 편 한 번 못 받으면서 버텼던 10년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어요.
캐리어가 무거운데도 발걸음은 가볍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친정에 도착한 건 저녁이 다 돼서였어요. 엄마가 절 보더니 말없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제 뺨을 보셨겠죠? 아까보다 많이 가라앉았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순간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들어가서 다 말할게요. 거실 소파에 앉자 엄마가 물을 갖다 주셨어요.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남편 이야기부터 봉투를 들고 시어머니 집에 갔던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요. 그 따뜻함이 제 손에 닿는 순간 10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나왔으면 됐어. 그 말이 그날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고마운 말이었어요. 잘했다는 말도 아니고 왜 진작 안 나왔냐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나왔으면 됐다는 말. 전 그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친정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가기 전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이혼을 하는 건가? 1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밤새 맴돌았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혼이란 말이 이렇게 실제로 제 앞에 놓이니까 손발이 좀 떨렸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꼼꼼히 보셨어요. 카드 명세서, 숙박앱 이용 내용 정리본, 날짜별로 제가 기록해둔 노트. 한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으로 가는데 충분해요. 재산 분할은 좀 더 자료를 모아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전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사업 행정을 다 도왔는데 그게 인정이 될까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기여를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세금 계산서 정리, 거래처 관리, 장부 기록 같은 거요. 뭔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정리한 거 여기 다 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잘 챙겨 두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그 꼼꼼함이 이제야 어딘가에 쓸모가 생긴 것 같아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걷는데 머릿속에 한 가지가 자꾸 걸렸어요. 박지현. 그 애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을까? 남편이 어떤 말로 접근했을까? 아직 그 돈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그 돈이 남편한테 넘어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만약에 박지연이 그 돈을 남편한테 투자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지연한테 연락하기로 했어요. 연락처는 경찰 쪽 지인한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번호를 받고 문자를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뭐라고 써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 강태준 아내라고 해야 하나? 이름을 대야 하나?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어요. 결국 짧게 썼어요. 나 오수진이야. 할 말 있어. 시간 돼? 보내놓고 핸드폰을 엎어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어디로 가면 돼? 생각보다 빠른 답장이었어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의외였어요. 뭔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로 나가는 길에 파일 하나를 챙겼어요. 변호사 만나기 전에 제가 직접 정리해 둔 거였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 내역, 남편 회사 법인 등록 서류 사본, 거래처 계약서 중 시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것들. 말로만 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에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화가 난 건지 긴장이 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박지연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했고 들어오면서 자리 찾는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상황이 상황인데도 차분해 보이더라고요. 마주 앉으면서도 인사도 없었어요. 어색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사이에 인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기억하지? 오늘 동창으로 온 건 아니야. 박지연이 짧게 웃었어요. 어색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놨어요. 봐, 이게 우리 남편 회사 실상이야. 박지연이 파일을 봤어요. 손으로 집어들더니 첫 장을 펼쳤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법인 등록 서류부터 봐. 대표는 강태준이지만 자본금 출처가 어디야?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이 얼마고 거래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게 누구인지 보이지? 남편이 혼자 결정한 게 저기서 하나라도 있는 것 같아? 박지연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텐 다 본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겠지. 그게 다 허울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 혼자 계약 하나라도 따낸 게 있는 줄 알아?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데. 전 계속했어요. 난 솔직히 내 남편이랑 너 둘이 어디까지 갔는진 나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감정을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날이 서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 그래서 보자고 했고. 저는 파일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나온 숫자들 봤지?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계좌가 있어, 지분이 있어. 혼자 서명한 계약서가 한 장이라도 있어? 그런데도 본인 사업이란 그 말이 믿어져? 박지연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돈줄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고 결정권도 시어머니한테 있어. 그 사람은 대표 명함만 갖고 다니는 거고. 네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박지연 턱이 살짝 굳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어요. 너 그 돈 먼저 떠난 남편 보험금이라면서.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박지연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봤어요. 미안하다거나 괜찮다거나 그런 말을 덧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게 복수심이었는지 아니면 동정이었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집안에 엮이는 게 어딘가 마음에 걸렸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연이 낮게 말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어. 혼자서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그래, 나한테도 그랬어 처음엔. 짧게 말하고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진심이라는 말.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서 벗어나고 싶다고, 내 가정 꾸려서 제대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믿어서 결혼도 했고 그 기대로 10년을 버텼으니까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 들어봤지?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그 인간 죽었다 깨도 안 변해. 제 말을 다 들은 박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나한테 이걸 다 말해주는 건데? 전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할지도 어느 정도 다 정해놨고요. 솔직히 말할게. 난 너한테 고마울 지경이야. 네 덕분에 내가 이 결혼에서 나올 명분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사람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저런 데 갖다 쓰는 꼴은 못 보겠어서. 그게 다야.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은 다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면서 말했어요. 보고 싶으면 봐.
카페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련도 없었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바깥 공기가 닿자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요. 통쾌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막혀 있었던 뭔가가 뚫린 느낌이요. 말해야 할 걸 말했고 감출 것도 포장할 것도 없이 꺼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제가 관여할 일은 없었어요. 박지영과 만난 뒤로 저는 변호사와 착실하게 준비를 이어갔어요. 재산분할 자료를 더 정리했고 10년치 가계부를 연도별로 묶어서 따로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처리한 세금 계산서, 거래처 납품 일정 조율한 기록, 심지어 제가 작성한 견적서 초안들도 다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걸 보더니 이 정도면 실질적 공동기여자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뭔가 저를 오래 붙들고 있던 걸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단 거란 확인이요.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박지연 있잖아. 걔 우리 아파트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전 가만히 들었어요. 소리도 없이 짐 뺐다는 거야.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연락도 안 되고. 원래 조용한 애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냥 가니까 다들 어리둥절한 거지. 뭔 일 있었나? 아는 거 있어? 아니, 나도 몰라.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시려는 걸 제가 먼저 막았어요. 문을 여니까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붙어서 서 계셨어요. 두 사람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당당함이 있는 분이었어요. 눈빛 하나로 공간을 장악하는 분이었죠.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온 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고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더했어요. 면도도 안 한 얼굴에 눈밑이 거뭇했어요.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박지연 만났지?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 만난 게 당신이잖아.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 뭔 소리란 거야? 저는 문을 잡은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거래처 계약 다 흔들리고 직원들 월급도 막혔어. 그 여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가 떨린다는 게 낯설었어요.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싶었어요. 연락처 알지?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응? 몰라요. 시어머니 눈이 가늘어졌어요. 몰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너라면서 왜 몰라? 네, 만난 건 맞는데요. 연락처는 몰라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제발.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심각하다니까. 엄마 돈까지 다 들어간 거야. 억 단위야. 그 여자 투자 믿고 계약까지 다 맺었는데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 당신 진짜 그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랑 헤어지라고 했어? 어디로 가라고 했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바람난 남편 아내가 상간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애원했을 거라고요. 제가 그 정도 사람으로 보인 거겠죠. 남편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 여자 번호가 갑자기 없어졌어.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아. 이사도 간 것 같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났잖아. 연락처 알면 말 좀 해줘, 제발.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구 말대로 소리 없이 동네를 떠났단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박지연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매주 모텔 가던 여자 연락처를 왜 나한테 물어? 그 말이 나온 순간 남편이 굳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이제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막상 제 입에서 나오니까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러면 당신도 갖고 가는 거 없어? 재산 분할 다시 따지면 돼. 당신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내가 마음 먹으면 당신도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분노가 치민다거나 서럽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한테 남은 패가 이것뿐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딴 거 어차피 필요 없어. 남편이 잠깐 말을 잃었어요. 내 남편하고 헤어지란 소리나 하러 갔을 것 같아? 아직도 날 모르는구나.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내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 당신들이 무너지는 거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였어. 그 말이 끝나고 나서 현관 앞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를 처음부터 제대로 본 사람들의 눈빛이요. 남편이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이것만 도와줘. 연락처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라도 그것만 해주면 이혼도 재산 분할도 다 당신 말대로 할게. 뭐든 다 할게.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던 날도 그 사람은 출장 중이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도 넘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 걔한테 당신 얘긴 해줬지. 빈손이라고. 그래서 걔가 미리 대비했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굳어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들어가는 게 표정에서 보였어요. 내가 한 말이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진 건지를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주저앉으셨어요. 천천히 무너지듯이요. 계단에 털썩 앉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등 뒤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계속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왔어요.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전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밖을 봤죠. 소란스러운 현관 밖과 달리 여긴 조용했어요. 한참이 지나서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 혼자였어요. 아까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번 한 번만 봐줘라.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전 그 얼굴을 봤어요. 봉투를 찢어서 제 얼굴에 던지던 그 손이 지금 문 옆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날 맞은 거 폭행으로 고소해뒀어요. 변호사가 형사 접수 전에 합의 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일부러 아까보다 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어요. 남편 쪽에서 버틸 여력이 없었거든요. 사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자금도 막혀 있고 거기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들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10년치 가계부, 세금 계산서, 제가 직접 처리한 행정 서류들, 변호사가 그걸 정리해서 제출하면서 저의 실질적 기여를 조목조목 짚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어요. 전업주부는 기여도 인정이 제한적이라느니 사업은 남편 명의이므로 저와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을 했는데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격리 출신이 10년 동안 기록해온 것들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던 거예요. 재산 분할에서 저는 꽤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살던 아파트 지분,
남편 법인 청산 후 자녀 자산, 위자료, 그리고 시어머니 폭행에 대한 합의금까지요. 시어머니 쪽에서는 형사고소를 피하고 싶어 했고 결국 합의가 됐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처음부터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동안은 멍했어요.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요. 그냥 길었던 여정을 마친 것 같은 피로감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 일부러 더 오래 쉬었어요. 10년 동안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하루가 처음엔 어색했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일정 맞출 필요도 없는데 몸이 습관적으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긴장이 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남편 사업 일을 도우면서 알게 된 거래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서 천천히 다음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놓지 않았어요. 기록이요. 그 습관이 나중에 저한테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됐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기록하세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숫자와 사실만 적으세요. 그게 언젠가 반드시 내 편이 돼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라도 더 이상 버티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